서울의 추위가 한승호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얼음장 같은 열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곳,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오직 그 소녀의 얼굴만이 30년 넘게 묻어두려 했던 기억에 살아있는 그림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알록달록한 노점들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낡은 부츠를 신고 어색하게 걷는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고통스러운 울림으로 남았다. 그의 딸인 그 소녀는 쌀 한 가마니를 사려고 다른 노점에 멈춰섰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쾅거렸고 그것은 공포와 희망의 오케스트라 같았다. 그것은 광기였다. 잔혹한 운명의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있는 그의 아내의 것과 똑같은 흔적은 시간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그의 기억들은 그의 마음속에 유리 파편처럼 박혔다. 텅 빈 요람. 아내 루시아의 울음소리는 무시무시한 침묵으로 변했다. 수년간 이어진 필사적인 수색은 점차 체념의 상처, 비싼 정장과 억지스러운 대통령의 미소 아래 묻어둔 흉터로 변해갔다. 이제 그 흉터는 다시 열리며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가능성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딸, 젊은 여성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걸어갔다. 그녀는 모퉁이를 돌아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승호는 그녀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성적이지 못한 공황을 느꼈다. 그는 미지의 행성 궤도에 갇힌 위성처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낡고 소박한 건물 앞에서 끝났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피곤한 눈을 닮았다. 그는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작고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고급 승용차로 돌아갔고 그의 운전기사인 알베르토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승호는 채 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깥 추위 속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알베르토, 길을 바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로베르토 사무실로 데려가죠. 로베르토는 국내 최고의 사립탐정으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남자였다. 승호는 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초더미를 찾은 참이었다. 한편 작은 아파트에서는 딸 수아가 코트를 벗어 던지고 꾸러미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하루의 고단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백발에 지친 표정의 할머니는 담요를 두른 채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른 기침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여보, 천천히 하셨네요. 다 팔았어요. 딸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소박한 방을 환하게 밝혔다. 더 많이 팔았네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가방에는 사탕의 절반이 남아 있었지만 유일한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폭풍우 치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았고 딸은 사랑을 키로, 희망을 돛으로 삼아 온 힘을 다해 배를 띄우려 애썼다. 이틀 후 로베르토가 전화를 걸어왔다. 한씨, 첫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이수아이고 17살입니다. 법적으로는 고아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출생 기록은 마치 급하게 작성한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막다른 길입니다. 승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막다른 길. 그는 그 표현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다. 계속 찾아봐, 로베르토. 병원이든 오래된 고아원이든 31년 전의 것이든 뭐든 찾아봐. 비용은 상관없어. 그는 전화를 끊고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그 건물들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인 승호는 다음 날 시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부를 내쫓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간소하게 차려입고 걸어갔다. 승호는 같은 장소에 있었다. 달콤한 콩 생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그녀의 가판대로 다가갔다. 저도 사고 싶어요. 그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돌아섰고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마치 충격과 같았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두 눈은 루시아의 눈이었다. 똑같은 밝기, 똑같은 깊이.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몇 개 드시겠어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쟁반 전체를 가리켰다. 전부 다요. 딸은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사탕을 챙겼다. 그는 큰 지폐로 계산하고 거스름 돈은 가지라고 말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그는 따뜻한 종이봉투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녀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일 때문에 굳은 살이 박힌 손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잃어버린 조각이었다. 그의 영혼 속에.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내가 네 아빠인 것 같아 라고 미친 사람처럼 들리지 않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실은 잘못 심으면 연약한 꽃이 된 그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씨앗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이야기가 필요했다. 로베르토의 전화는 일주일 후 한밤중에 걸려왔다. 한씨,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31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불이 났던 겁니다. 많은 기록이 사라졌지만 전직 직원인 말린이라는 여성분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서류 없이 온 아기를 기억합니다. 눈 근처에 작은 점이 있는 아기 말입니다. 승호의 심장이 멈췄다. 그러며 그 아기는 어떻게 된 거죠?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야기가 이상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아기는 고아원 근처 병원의 젊은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양됐어요. 그 여자는 상황을 불쌍히 여겨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기로 결심했죠. 로베르토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듯 다시 말을 멈췄다. 그 간호사의 이름은 지금 딸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여자와 똑같았어요. 승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눈사태처럼 휩쓸렸다. 할머니, 그녀를 돌보던 그 여자가 모든 것의 열쇠였다. 하지만 왜 아기를 데려갔을까? 그리고 그의 딸은 어쩌다 병원에 가게 된 걸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이 만들어낸 모습은 끔찍했다. 다음 날, 그는 낡은 건물로 갔다. 이번에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 승호는 심호흡을 했다. 제 이름은 한승호입니다. 할머니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다. 할머니는 있었다. 그를 들여보냈다. 처음부터.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허브차와 약 냄새가 났다. 딸은 없었다. 약국에 갔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승호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작은 아기 사진을 꺼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사진이었다. 내 딸이야. 31년 전에 사라졌어.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침묵은 흐느낌으로 깨졌다. 내가 딸을 훔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속삭였다. 내가 딸을 구했어. 그리고 그때 진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고통의 소용돌이였다. 승호의 아내 루시아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절망에 빠진 할머니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가 빈 침대에 버려두고 도망치며 모두에게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젊은 간호사였던 할머니는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서류도 없이 딸이 차갑고 잔혹한 시스템에 갇힐까봐 두려웠던 할머니는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딸에게 이름과 집,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사랑을 주었습니다. 고백을 마치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약봉지를 든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과 할머니의 눈물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듯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드리운 침묵은 겨울 눈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약봉지가 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작은 상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루시아와 똑같은 딸의 시선이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서 위풍당당하고 낯선 한승호의 모습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대본도 모른 채 연극의 마지막 막 중반 무대에 선 것 같았다. 마치 말하지 않은 말들로 공기는 무거웠고 비밀의 지뢰밭 같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남자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실타래처럼 가늘고 두려움에 떨며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안락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애썼다. 얘야, 앉아.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발은 바닥에 붙어 있는 듯 했고 머릿속은 눈앞에 놓인 퍼즐을 풀려고 애썼다. 할머니의 눈물, 낯선 사람의 눈에 비친 고통, 탁자 위 아기 사진. 승호는 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운 공포를 보고 가슴이 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친 동물에게 다가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일어섰다. 제 이름은 한승호입니다. 그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평화를 위해 왔습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화라는 단어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 방에는 평화를 암시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 할머니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한 진실은 잔잔한 비처럼 쏟아지지 않았다. 지붕을 뜯어내고 토대를 무너뜨리는 폭풍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강타처럼 느껴졌다. 네, 어머니는 네가 태어난 후 몹시 편찮으셨어. 난 너를 발견한 간호사였어. 난 널 훔친 게 아니야. 불확실한 미래에서 널 구해줬어. 이 남자는 딸은 네 아버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들었다. 소리는 왜곡되고 현실은 흐릿해졌다. 부드러웠다. 아버지, 어머니, 버림받음, 거짓말. 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고통과 혼란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삶의 유일한 닻이었던 그 여자를 바라보았고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들을 묶었던 사랑은 이제 17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로 얼룩진 듯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옛 삶의 잔해를 뒤로 한 채 차가운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승호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할머니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를 놓아줘. 그녀에게는 공간이 필요해. 그녀의 새장은 방금 부서졌어. 첫 번째 추락이 고통스럽더라도 새로운 날개로 나는 법을 배워야 해. 승호는 죄책감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뒤섞인 얼굴을 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순간 그들의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 그 소녀를 사랑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잃었다. 그 후의 나날들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동료인 아나라는 젊은 여성의 집에서 임시 거처를 찾았다. 그녀는 가족 간의 불화에 대한 모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낮 동안 그녀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인형처럼 사탕을 팔았지만 눈빛은 빛을 잃었다. 그녀는 새롭고 끔찍한 진실의 바다에 떠도는 키 없는 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백만장자의 딸? 버려진 아기? 걸어다니는 거짓말? 승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신중하게 행동했다. 로베르토는 그에게 그녀의 행방을 알려주며 그녀가 안전하다고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몸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하지만 승호는 할머니의 깊은 상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도 돌보았다. 카를로스라는 개인 의사를 보내 할머니를 돌보고 모든 약과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는 애정이나 용서를 돈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멀리서 이 일을 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빚진 것 같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와 루시아가 그럴 수 없을 때에도 딸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다. 일주일 후 숨막히는 그리움에 휩싸인 그는 다시 시장에 갔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판대로 다가갔다.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듯 쿵쾅거렸다. 딸은 그를 보자 몸이 굳었다. 주변 군중은 사라진 듯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떨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31년의 침묵을 채워야 해요. 제발요. 몇 분만요.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평생 단 하루도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는 남자의 손. 그녀의 손과는 너무나 달랐고 추위에 굳어 있었다. 이 부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바랄까? 동정, 호기심, 자신의 양심을 맑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무언가
그녀의 슬픔을 닮아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굴복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갔다.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찻잔에서 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돈이나 저택,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루시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 세상의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색채라고 말씀하셨지. 그는 지갑에서 눈앞에 소녀와 같은 눈을 가진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어. 나는 젊고 야망 넘쳤으며 제국을 건설하는 데만 집중했지. 나는 어머니를 실망시켰고 결과적으로 당신도 실망시켰지. 그의 말은 마치 메스처럼 분노의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딸은 자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닌 고통받는 진짜 여인의 모습으로 흡수하며 귀 기울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눈앞에 있는 남자를 백만장자 대통령이 아닌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딸을 잃은 아버지로 보았다. 그의 고통은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으셨어요? 딸은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31년 동안 매일 같이 찾았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장에서 당신을 본 건 제 인생의 퍼즐에서 빠진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죠. 그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을 갈라놓은 심연 위로 작은 다리를 놓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만났다. 승호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소박한 장소에서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 루시아를 만난 이야기, 꿈과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에 대해, 할머니와의 우정에 대해, 작은 과자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을지라도 할머니가 한 일은 사랑에서 나온 거야. 르당은 2차선 도로였다.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딸은 그 말을 곱씹었다. 분노는 공허한 고통으로 변했다. 할머니, 허브차 냄새, 작은 아파트의 따스함이 그리웠다. 어느 날 밤, 딸은 익숙한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가 붉고 부은 눈으로 문을 열었다. 손녀를 보자 할머니는 흐느껴 울었다. 두 사람은 껴안았다. 그 포옹은 용서와 재회의 눈물로 오랜 세월의 비밀을 씻어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동화 같은 결말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딸은 승호의 저택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유일한 진정한 집인 작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색깔을 띠었다. 승호는 변함없이 따뜻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딸에게 과자 가게를 위한 작은 공간을 빌려주었다. 선물이 아니라 투자의 의미로 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찾았다. 토요일 오후 그는 값비싼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고 딸이 된장을 팔도록 도왔다. 그 달콤한 간식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였다. 한순간에 추억을 하나씩 쌓아가며 가족을 재건하는 그는 진정한 가치는 소유한 건물이 아니라 마침내 회복할 수 있는 유대감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승에게 그 후 몇 달은 마치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다. 한때 업계 거물들과 회의를 주재했던 그는 이제 달콤한 된장과 짠맛의 차이를 배우고 있었다. 한때 유령처럼 나타나던 시장의 그의 존재는 이제 낯설면서도 편안한 일상이 되었다. 토요일이면 그는 차의 사치스러움을 버리고 튀김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을 즐겼다. 다른 상인들에게 그는 사탕소녀를 도와주는 친절한 신사, 어쩌면 먼 친척일 뿐이었다. 아무도 이 수수한 차림의 남자가 도시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딸은 때때로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것만큼이나 기묘한 개념이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따뜻한 태양처럼 항상 차가웠던 그녀의 영혼 속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무거운 그림자처럼 그녀가 가져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들은 항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작은 것들로 현재를 만들어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경제신문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우스꽝스러운 농담에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달콤한 만남이라는 이름의 과자 가게는 이 새로운 우주의 중심이 되었다. 계피와 설탕 냄새가 나는 작은 곳이었다. 카를로스 박사의 보살핌 덕분에 기운이 더해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레시피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승호는 신중한 운전사 알베르토를 통해 최고의 재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지만, 그는 우연처럼 관대한 공급자처럼 보였다. 그는 딸의 자존심이 그녀의 정체성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히 그 틀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쟁반을 치우던 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죠? 우리 엄마, 루시아였죠. 그림과 슬픔만 빼고요. 승호는 천을 손에 든 채 말을 멈췄다. 사랑하는 딸의 살아있는 복제품 같은 얼굴을 바라보자 언제나 함께했던 고통이 더욱 깊어졌다. 고집이 세셨죠.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전염성 강한 웃음소리를 지녔어요. 화려한 파티를 싫어했고, 사람들이 아주 잘 만든 가면을 쓴다고 했죠. 책을 읽거나 빗속을 거닐며 밤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는 수년간 루시아를 병구로만 여기고 전에 존재했던 활기찬 여성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과 루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았다. 이 대화는 승회계의 호기심의 씨앗을 심었다. 이야기 속에는 할머니의 고백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틈들이 있었다. 그는 수사관 로베르토를 불렀다. 로베르토, 한 가지 더 필요해. 그때 루시아와 가까웠던 사람을 찾아줘. 대학 친구, 직장 동료, 내 사교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 말이야. 2주 후 로베르토가 이름을 들고 돌아왔다. 마르타, 루시아와 함께 수강했던 도예 수업의 옛 동창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정신없는 일상과는 거리가 먼 작은 해안 마을에 살고 있었다. 승호는 망설였다. 이 말벌집을 휘젓는 건 더 큰 고통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맛의 과자를 만들 생각에 잠긴 딸을 보니 그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딸을 여행에 초대했다. 어머니 친구분을 찾은 것 같은데 저랑 같이 만나보실래요? 딸의 눈이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인 듯 커졌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은 고요했다. 보급 승용차는 마치 수족관처럼 그들을 바깥 세상과 단절시켜 놓았다. 둘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싶었던 걸까? 하면, 답변, 아니면 질문만 더 할까요? 마르타는 백발의 진을 묻은 손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진 꽃들이 가득한 정원과 바다향이 가득한 소박한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승호를 보자 마르타의 눈빛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자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당신도 그녀와 똑같아요. 마르타가 속삭였습니다. 마르타는 그들에게 차를 내주고 서론도 없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약하지 않았어요. 한 선생님. 그녀는 예술가였어요. 규칙과 기대로 가득 찬 그녀의 세상은 마치 금박을 입힌 감옥 같았죠. 마르타는 선생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마르타는 실종되기 몇 주 전부터 루시아가 두려움에 떨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우울증 때문만이 아니라 딸의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감옥에 갇혀 살면 우리 딸이 어떻게 자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딸을 사람이 아니라 상속녀로 만들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 사실이 승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이 감옥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타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아기를 병원에 맡기기로 한 결정은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마음에는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딸에게 자신도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소박한 삶을 주고 싶었던 거죠. 떠나기 전 마르타는 딸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실종 전날 이걸 줬어요. 딸이 준비되었을 때 줄 거라고 했죠. 상자 안에는 보석이나 편지가 없었다. 작은 하드커버 노트가 들어있었다.
루시아는 글을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눈가에 점박이가 있는 소녀가 해변에서 뛰어놀고 케이크를 굽고 해먹에서 자는 등 소소한 일들을 하는 모습이 수십 장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딸이 자신도 모르게 살아온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노트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처럼 여겼다.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꿈을 꾸었다. GTA, 차가운 영혼에 사로잡힌 한승호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녀를 만났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에 소름이 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팔로우하세요. 하지만 이 발견이 가져다준 평화는 새로운 폭풍에 의해 위협받았다. 한승호의 세상은 비밀을 오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가십 잡지에서 일하는 야심찬 젊은 사진작가 파비오는 대통령이 인기 있는 시장을 이상하게 방문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승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앞치마를 두른 억만장자의 사진, 소박한 과자 가게의 모습,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소녀, 그리고 그들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노부인의 사진까지. 이 이야기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로베르토는 승호에게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출판될 겁니다, 선생님.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재벌과 사탕 장수, 잃어버린 딸의 인생을 망칠 거예요. 승호는 공황에 빠졌다. 그는 평생 이야기를 조종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파괴하는 데 바쳐왔다. 하지만 이제 딸의 행복이 위태로워졌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잡지를 사고 사진 작가를 위협하고 이야기를 침묵시키는 것. 하지만 그때 그는 루시아의 스케치북을 보았다. 다시 미소 짓는 법을 배운 딸의 얼굴이 보였다. 루시아는 어떻게 했을까? 진짜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딸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비밀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딸을 축하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딸과 할머니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고 설명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숨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은 딸은 아버지가 전에 본 적 없는 강인함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진실을 말해요. 딸이 말했다. 승호는 회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동경받는 기자 한 명, 리카르도라는 나이, 지긋한 남자를 스위트 인카운터, 빵집으로 초대했다. 케이크 냄새와 거리의 부드러운 소음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루시아에 대해, 우울증에 대해, 상실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재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피해자도 마지못해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를 찾은 딸일 뿐이었다. 기사가 나간 후 그 이야기는 파비오가 바랐던 스캔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고통과 구원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였다. 세상은 한승호를 재계의 거물이 아닌 아버지로 보았다. 그리고 딸 수아는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 빵집은 유명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박함을 유지했다. 승호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풍경의 일부로서 토요일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시간과 진실로 회복된 가족이 마침내 달콤한 행복을 하나씩 배우며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그 작은 사업장의 따스함에서 자신의 진정한 부를 찾았다. 리카르도의 보고서로 인해 일어난 혼란은 가라앉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한승호는 놀랍게도 세상이 그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인간성을 보았습니다. 달콤한 만남이라는 이름의 과자 가게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과자 때문만이 아니라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 소녀를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은 언제나처럼 소박하고 우아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계속해서 과자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탔던 작은 배는 이제 안전한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집세와 의료비 걱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생존의 무게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승호는 이러한 변화를 기쁨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이 마치 연약한 식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들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딸을 사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번창할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내는 그의 토요일은 신성했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는 사장이 아니라 반죽의 완벽한 농도를 익히는 아버지였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돈이 아닌 시간과 웃음으로 새로운 토대를 쌓았다. 할머니는 활기를 되찾은 듯했다. 기침은 고요한 미소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항상 자신을 아껴주던 손녀가 마침내 보살핌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흔히 뒤틀려 보이는 세상의 정의가 마침내 손녀를 위해 바로잡힌 것이다.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지하의 흐름이 흐르는 고대의 강과 같다. 기사가 실린 지 한 달쯤 후 승호의 사무실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주주나 사업 파트너가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 발신인은 승호가 잘 모르는 작은 마을에서 온 것이었다. 필체는 분노로 가득했고 날카로운 점이 가득했다. 편지는 달바라는 여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루시아의 언니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존재는 승호에게 큰 충격이었다. 루시아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래된 다툼 때문에 가족끼리 멀어졌다는 말만 했다. 달바의 편지는 재회 요청이 아니었다. 비난이었다. 당신은 마치 당신만 고통받는 것처럼 고통 이야기를 늘어놓네요. 한 구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제 여동생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녀를 상가탑에 가두고 날고 싶어 했을 때 깜짝 놀랐죠. 이제 당신은 그녀의 딸에게도 똑같이 하면서 그 소녀를 당신의 구원의 전리품으로 만들고 있군요. 한마디 한마디가 승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을 꽂았다. 마침내 과거를 바로잡고 있다고 느낀 그는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즉 악당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수사관 로베르토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달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나타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달바는 은퇴한 교사이자 미망긴으로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 돈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의 관심은 다른 곳, 더 위험한 곳에 있었다. 바로 루시아의 기억이었다. 승호는 오한을 느꼈다. 딸과 위태로운 다리를 놓아준 것이다. 달바는 쇠망치를 들고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과자 가게의 작은 부엌에서 그는 딸과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딸은 조용히 편지를 읽었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같은 진실에도 여러 버전이 있단다. 얘야. 할머니는 평생 쌓아온 지혜를 담아 말했다. 딸은 아버지를 분노가 아닌 새로운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모를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모는 제 이모예요.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일부예요. 승호는 두려움을 느꼈다. 딸이 이야기의 다른 면을 듣고 달바가 본 자신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루시아와 같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나오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동의했다. 여행은 계획되었다. 이번에는 고급차가 아니라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아는 알베르토가 운전하는 소박한 차를 타고 달바의 마을은 고요했고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곳이었다. 그녀의 집은 작았고 철문이 있었고 현관에는 양치식물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달바는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체형의 회색 머리를 빳빳하게 틀어 올린 여자였다. 루시아와는 달리 그녀의 눈은 굳어 있었고 오랜 세월 쌓인 원망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승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딸에게로 곧장 향했다. 잠시 굳어졌던 눈은 깨지고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은 바로 그녀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낡은 책과 라벤더 향이 나는 집 안에서 달바는 차도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 위에 신발 상자를 올려놓았다. 네, 엄마가 매주 편지를 썼어. 내가 다 간직했어. 편지는 수십 통이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을 집어들었다. 루시아의 필체는 유려하고 예술적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승호가 아는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외로움,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업
파티에서 장식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것. 달바, 그는 내게 성을 주었지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흙으로 손을 더럽힐 정원을 원했을 뿐이야. 승호는 꼼짝도 않고 모든 것에 귀를 기울였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다른 창문에서 본 진실이었다. 그는 그 파티들을, 그녀를 소개했을 때 느꼈던 자부심을 기억했다. 하지만 승호에게 그것은 억지로 행동하게 만드는 무대였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달바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승리의 고통이 담긴 가면을 쓴 그녀의 얼굴. 이제 알겠어?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녀를 잃은 게 아니야. 넌 그녀를 질식시켰어. 딸은 계속해서 글을 읽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었다. 발견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슬픔의 푸른색뿐만 아니라 분노의 붉은색, 외로움의 회색까지 어머니의 모든 색깔을 알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승호는 글을 읽는 것을 멈추고 이모를 바라보았다. 내 고통을 이해해. 딸이 모두를 무장해제시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도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달바는 마르타가 가방에서 건넨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스케치북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미소 띤 얼굴로 케이크를 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적혀 있었다. 달바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나를 위한 삶을 꿈꿨지. 너처럼 소박한 삶.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삶처럼. 그리고 그녀는 승회계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많은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30년 동안 나를 찾아다녔어. 비싼 정장을 벗고 내가 길거리에서 사탕을 파는 것을 도왔지. 네가 편지에 묘사한 그 남자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 남자와는 달라.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깊었다. 달바는 편지와 스케치북 그리고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분노의 요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그들은 행복하고 그림처럼 완벽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달바를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승호의 저택이 아니라 그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며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과자 가게에서 달콤한 사탕을 맛보라고 말입니다. 점점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루시아와 딸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두 여성, 달바와 할머니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깨진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팥소를 든 소녀,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한 유대감은 혈연이나 사치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과 포용,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끈기 있게 이어진 것임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은 길고 혹독한 겨울 끝에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캔들의 눈은 대중의 호기심이라는 열기에 녹아내렸고 그 열기는 곧 애정으로 바뀌었다. 한때 흩어진 조각들처럼 어우러졌던 가족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갔다. 한때는 그토록 냉정했던 이모 달바의 방문은 일요일의 의례가 되었다. 할머니와 달바는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 앉아 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퍼즐 조각을 하나씩 제시하며 두 사람이 사랑하는 루시아에 대한 더욱 완벽한 그림을 그려나갔다. 승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이 비록 위대했지만 찬란한 빛이 아니라 눈부신 스포트라이트였음을 깨달았다. 도체 엔촌트로는 번창했지만 딸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겠다고 고집했다. 작은 가게를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로 확장하자는 승호의 제안을 그녀는 거절했다. 어느 날 딸은 쿠키를 말며 말했다. 아빠, 과자의 비결은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라면 영혼을 잃게 돼요. 그 단순한 말은 평생 성장만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어온 그 남자에게 하나의 교훈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두르고는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가게에 들어서는 손님들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았다. 서울의 억만장자이자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카운터를 청소하며 소박한 가게 주인처럼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지평선의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의 고요함과 같았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수명을 몇 년이나 얻은 듯 했던 할머니는 더 쉽게 지치기 시작했다. 예전 기침이 다시 잦아들었고 더욱 끈질겼다. 어느 날 오후 손녀가 가게 문을 닫는 것을 도와주던 중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자리에 앉아야 했다.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손녀는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승호를 불렀어요. 손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에 질려 목이 메었다. 몇 분 후 알베르토가 차를 몰고 도착했고 그들은 할머니를 시내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진단은 새로 쌓은 행복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수년간의 노고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악화된 심각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치료, 어쩌면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병원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승호는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곳 하얗고 조용한 복도에서 그의 힘은 미미해 보였다. 그는 딸이 알고 지낸 유일한 어머니, 그 여자의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행동하는 남자였던 그가 혐오했던 감정이었다. 이렇게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그의 옛 세상은 새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위압적인 회의실에서 그를 보는 것에 익숙했던 그의 회사 임원들은 이제 그가 병원 침대 옆에 몇 시간씩 앉아 한 소박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인 야심만만하고 젊은 이사 마르코는 이러한 헌신을 연민이 아닌 경멸로 바라보았다. 마르코에게 한승호 사장은 나약하고 감상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중이 구원으로 여겼던 잃어버린 딸의 이야기는 마르코에게는 사업의 위험한 방해 요소로 여겨졌다. 그는 회사 이사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대통령님의 관심은 이제 여기에 없습니다. 복도에서 그가 말하곤 했다. 우리 확장 계획보다는 작은 사탕 가게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마르코의 말은 독이 되었고 그는 조금씩 꾸준히 그 말을 퍼부었다. 승호가 병원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동안 마르코는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승호의 가족을 힘의 원천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으로 여겼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지만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마르코 같은 남자들의 시선, 자신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시선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사탕 가게 소녀가 아니었다. 상속녀 대통령의 약점이었다. 어느 날 마르코가 병원 복도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가 말했다. 대통령님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딸은 오한을 느꼈다. 그 제안은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근한 협박.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라는 말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곤히 주무시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약해 보인다고 하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코라는 남자, 그는 널 내보내고 싶어해. 승호는 딸의 인식에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 내의 권력 게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그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루시아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금박의 감옥이 그들 주변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호화로운 벽이 아니라 기업 세계의 기대와 잔혹함으로. 전환점은 비 오는 목요일에 찾아왔다. 할머니에게 합병증이 생겼고 의사들은 앞으로 몇 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을 결정해야 했다. 바로 그때 승호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그의 오른팔이자 충실한 파울로라는 남자였다. 선생님, 파울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코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선생님의 부재를 빌미로 불신님 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겁니다. 승호의 세상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쪽에는 소독제 냄새와 할머니의 생명을 측정하는 심박수, 측정기의 낮은 소리가 들리는 병원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그가 세운 제국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배고픈 늑대들이 어슬렁거리는 유리탑 같은 회사가 있었다. 30년이었다면 그는 주저없이 이 회사를 선택했을 것이다.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유산은 바로 병실에 있었다. 걱정 어린 딸의 얼굴과 가냘픈 할머니의 손이었다. 그는 부름을 들은 딸을 바라보았다. 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승호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신뢰가 그에게 답을 주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딸과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여기 남을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내 자리는 여기야. 그는 파울로를 다시 불렀다. 파울로, 네가 맡아. 난 널 믿어. 마르코랑 거래해.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순간 한승호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다.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은 파울로가 이사의 추악한 계략을 이사회에 폭로하면서 마르코의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마르코는 굴욕을 당하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몇 주 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작은 아파트에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승호는 회사를 팔지는 않았지만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빵집에서 더 많은 오후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힘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가정의 견고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족은 여기 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의 모자이크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혈연이나 운명이 아닌 선택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번에 하나씩 마음으로 내린 선택들.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은 평화는 마치 진흙탕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줄기 같았다. 점차 일상이 자리를 잡았다. 승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는 오후 시간을 과자 가게에서 보냈다. 가게 주인이 아니라 가게를 돕는 사람으로서 그는 콩을 분리하고 틀을 닫고 무엇보다도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그는 할머니가 딸의 어린 시절 겪었던 어려움, 작은 승리들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각각의 이야기는 그의 삶이라는 성을 더욱 튼튼한 기초 위에 다시 쌓는 벽돌과 같았다. 달바 또한 늘 함께였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씁쓸함은 고요한 피로로 바뀌었다. 작은 방에 앉아 할머니와 승호는 루시아의 기억을 이어붙였다. 한 명은 그녀의 미소를, 다른 한 명은 그녀의 고집을 기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잃어버린 여자의 초상을 그렸다. 승호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완벽한 이미지보다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그림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한때 버려지고 잡초로 뒤덮였지만 이제는 정성껏 가꾸어진 정원과 같았고 첫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은 전화 한 통으로 깨졌다. 사립 탐정 로베르토였다. 그는 승호의 딸 실종 사건 보고서를 끝냈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한시 수화기 너머에서 로베르토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건이 해결된 건 알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오래된 정보 말입니다. 승호는 속이 오싹해졌다. 과거로 통하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다. 무슨 정보입니까, 로베르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로베르토는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 버려진 고아원의 기록에 목격자의 이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을 목격한 청소부. 당시 그녀의 증언은 모호했고 경찰은 이를 묵살했지만 로베르토는 고집스럽게 그녀를 찾아냈다. 이제 나이 든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기를 버린 사람은 납치범처럼 보이지 않았다. 젊은 여성이었고 많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문 앞에 버려두지 않았다. 수녀에게 맡기며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이름은 호프입니다. 라고 말했다. 목격자는 또 다른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 여성의 왼손에는 별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다. 승호는 전화를 끊고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루시아의 손에는 흉터가 없었다. 수색의 절박함, 납치의 확실성. 30년 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야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가 느낀 그 평화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기초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았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당분간 딸이나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토록 애써 가꾼 정원에 폭풍을 불러들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루시아를 자신만큼 잘 아는 유일한 사람, 달바를 찾았다. 그는 루시아를 은밀한 곳으로 커피 한 잔 마시러 초대했다. 달바는 그 초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승낙했다. 승호는 바로 요점을 짚었다. 달바, 뭔가 기억나게 해줘. 루시아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나? 손에 별 모양 흉터가 있는 친구. 달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커피 잔이 손에서 떨렸다. 오랜만에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야? 달바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중요한 일이야. 승호가 강조했다. 부탁이야, 달바. 달바는 시선을 돌려 번화한 거리를 응시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큰 대답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스며든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비밀을 간직한 누군가의 두려움과 같았다. GTA. 차가운 영혼에 사로잡힌 한승호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녀를 만났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에 소름이 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팔로우하세요. 마침내 그녀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마를렌이었어요. 대학 시절 자매 같았죠. 마를렌은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루시아가 모든 걸 도와주었어요. 달바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마를렌에게는 흉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폭죽 사고로 인한 거였죠. 승호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마를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가 물었다. 달바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 소녀가 사라진 후 마를렌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죠. 루시아와 너무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고통 때문에 떠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바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마치 몇 년 동안이나 스스로에게 되뇌며 믿으려 애써왔던 이야기 같았다. 승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달바는 언니를 잃고 슬퍼하는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고 그 비밀은 마를렌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승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울면서 딸을 내어주는 여자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아기가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었다. 마를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진실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느껴졌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로베르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를 찾아줘. 마를렌을 찾아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묻힌 진실을 찾는 것이었다. 로베르토가 팀을 동원하는 동안 승호는 가족에게 은연중에 전하는 거짓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빵집에 가서 딸에게 미소를 짓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전쟁터에 있는 남자였다. 그들의 행복은 진짜였지만 그는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거짓된 기초를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예민한 그의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고 시선은 멀어져 있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을 때 딸은 아버지의 팔을 만졌다. 아빠, 왜 그래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승호는 루시아와 똑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딸을 집으로 데려가 할머니와 달바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로베르토의 전화, 목격자, 울고 있는 여자, 별 모양의 흉터, 그리고 이름, 마를렌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할머니는 충격에 빠진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딸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시간을 멈춘 것은 달바의 반응이었다. 딸은 마침내 항복한 사람의 낮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제 잘못이에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았어요. 항상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넘게 품어온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고 그 폭발은 그들이 재건해온 모든 것을 앗아갈 위기에 처했다.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져 숨쉬기 힘들었다. 달바의 말은 고요한 호수의 돌멩이처럼 떨어졌고 그 충격파는 모두를 덮쳤다. 딸은 이모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10초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여전히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승호가 앞으로 나서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달바,
그거 알아? 제발 말해봐. 달바는 마침내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원한의 요새가 무너지며 그녀가 품어온 고통과 죄책감이 드러났다. 루시아는 납치된 게 아니야.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목을 조르는 듯 말했다. 도망친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떠난 거야. 그 고백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승호는 거짓말을 일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우리는 행복했지. 행복했어? 달바는 기쁨이 전혀 없는 갈라진 목소리로 웃었다. 승호, 넌 행복했지. 넌 네 제국, 네 저녁, 네 세상이 있었지. 루시아는 내 선반 위에 예쁜 장식품이었지. 내 인형집 안의 인형이었지. 루시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자기 세상의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숨 쉴 수 없다고 했지. 딸이 그런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다고. 승호의 기억이 뒤바뀌었다. 루시아의 미소는 이제 억지스러워 보였다. 평화로 여겨졌던 그녀의 침묵은 이제 절망처럼 들렸다. 루시아가 소박한 곳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항상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친구들 때문엔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황금빛 새장, 그것은 진짜였다. 그는 그것을 만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마를렌이 그녀를 도왔어. 달바는 어깨에서 그 무게를 덜어낸 것이 힘을 준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이 모든 걸 계획했어. 루시아는 그 소녀를 말린에게 잠시 맡겨두고 이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정착할 때까지 말이야. 너에게서 멀리. 그러고 나서 딸을 데리러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이 낮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달백에 고정되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절실한 이해의 욕구로. 왜 돌아오지 않았지? 달바는 눈을 감았다. 루시아는 시골의 작은 마을로 갔어. 다른 이름을 썼지. 하지만 몇 주 후 그녀는 병에 걸렸어. 아주 심한 폐렴이었어. 당시에는 자원도 사람도 없이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지. 말리는 편지로 소식을 받았어.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 그녀는 혼자였고 무일푼이었고 아기까지 낳았지. 그리고 네가 두려웠어. 승호.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두려웠어. 승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비극의 원인이었다. 그의 자존심, 야망, 그리고 지배적인 사랑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납치 사건으로 그가 느낀 고통은 깨끗하고 단순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의 고통이었다. 이 새로운 고통은 더럽고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실패한 사람의 고통이었다. 마를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제로. 달바가 속삭였다. 루시아를 언니처럼 사랑했어. 루시아를 돌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지. 안전한 곳에, 기회가 있는 곳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보아원 말이야.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말해줬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했지. 맹세했어. 승호야, 네가 겪는 고통과 우리 엄마가 겪는 고통을 받고 비밀을 지켰어. 언니의 기억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그저 이 거짓말 때문에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을 뿐이야. 이야기는 완벽했다. 조각이 빠진 퍼즐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그들이 바라보던 그림 전체였고 그 그림이 뒤집힌 줄도 몰랐다. 진실은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그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새로운 현실에 그들을 묶어둘 뿐이었다. 승호는 소파에 무겁게 앉아 30년간의 죄책감에 눌려 몸을 구부렸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소녀는 어머니의 탈출로 탄생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괴물에게 잃은 게 아니라 그 괴물이었던 그 자신에게 잃었다. 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의 빛이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가득했다. 훨씬 나이든 영혼의 슬픔처럼. 딸은 그의 옆에 앉아 모두를 놀라게 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 이름은 희망이었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때까지 슬픔의 조각상처럼 보였던 할머니가 나지막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재회한 손녀를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2번이나 잃은 딸을 위한 눈물이었다. 한 번은 죽음으로, 또 한 번은 존재조차 몰랐던 고통으로. 그 순간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가꾸어진 정원이 아니었다. 불난 들판이었다. 모든 것이 재로 뒤덮였다.
오직 그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여부만이 문제였다. 승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간청이자 그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과자 가게의 일상은 중단되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말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생각은 저마다 고통의 미궁에 빠져 있었다. 승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루시아의 낡은 초상화를 바라보며 미소 너머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그 여자를 보려고 애썼다. 수치심이 온몸을 집어삼켰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그의 딸은 방에서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냈다. 울지는 않았다. 대신 할머니가 간직한 루시아의 몇 통의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 속에서 어머니를 찾으려 애썼다. 자신의 삶 전체를 규정했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공허함,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 이야기의 부재가 느껴졌다. 그 무기력함을 깨뜨린 것은 할머니였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눈은 충혈되었지만 자세는 단호했다. 이제 그만 침묵해. 할머니가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루시아가 한 일은 사랑과 절박함 때문에 한 일이야. 달바가 한 일은 잘못된 맹세 때문이지만 그녀는 옳다고 생각했지. 승호, 네가 한 일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가뭄 끝에 내리는 첫비 같았다. 승호는 딸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최후의 심판을 볼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연민이었다. 마를렌을 찾아야 해. 딸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를렌은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마지막 조각이야. 복수심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도록. 그 결정은 폭로로 인해 깨졌던 것을 하나로 모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목적, 잿더미 속에서 함께 따라갈 길을 주었다. 승호는 즉시 로베르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를렌을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더 이상 공범을 찾는 것이 아니라 루시아의 기억을 지켜줄 목격자를 찾는 것이 목표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집안의 역학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루시아에 대해, 루시아가 꾼 꿈에 대해,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밀에서 벗어난 달바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금씩 루시아의 모습은 완벽한 아내나 절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삶과 두려움,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진정한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승호는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모든 것을 경청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다. 그는 다시 한번 슬퍼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때문이 아니라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여자 때문이었다. 그의 가족 재건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거짓된 기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공유하는 고통스럽지만 확고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치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함께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로베르토에게 걸려온 전화는 승호의 결정적인 경기 시작 휘슬과 같았다. 이번에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수색이었다. 악당을 사냥하는 데 익숙했던 로베르토는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한 열쇠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당연한 것부터 시작했다. 루시아와 마를렌이 공부했던 대학의 기록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어 먼지 쌓인 서류철에 보관되었던 서류들은 이제 잃어버린 보물을 향한 지도가 되었다. 로베르토가 과거를 탐구하는 동안 승호는 현재를 헤쳐나가려 애썼다. 한때 고요와 보호받는 고통의 장소였던 그 집은 이제 대화의 장이 되었다. 마치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누군가의 첫걸음처럼 어색한 대화들이었다.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난 달바는 사춘기 시절 루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시아의 웃는 모습, 노트 가장자리에 꽃을 그리는 습관, 바닷가에 작은 서점을 차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딸에게 각각의 이야기는 마치 존재조차 몰랐던 퍼즐 조각을 찾는 것과 같았다. 더 이상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꿈을 가진 진짜 여성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승호는 그저 조용히 귀 기울였다. 모든 순간이 그의 가슴에 꽂히는 작은 칼날 같았고 그가 탐험조차 해보지 않았던 우주를 떠올리게 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지만 책 표지만 알고 책 속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화점은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그저 아버지와 딸로 지낼 수 있는 중립지대가 되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는 법을 배웠고 아내는 그에게 완벽한 페이스트리 크림의 비법을 알려주었다. 이 작은 순간들이었지만 그들을 갈라놓은 30년의 심연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지혜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한때 불타버린 그들의 정원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2주 후 로베르토가 전화를 걸어왔다.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말린이 아니라 그녀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말린은 한동안 매우 가까웠다고 한다. 로베르토는 마르타가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해안 마을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호는 혼자 가기로 했다. 딸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먼저 마주해야 할 싸움이었다. 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마르타를 발견했다. 백발의 마르타는 다정한 눈빛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승호가 마를렌의 이름을 언급하자 마르타의 미소가 사라졌다. 마를렌. 그녀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그 이름을 되뇌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내 친구였지. 세상에 겁먹은 착한 아이였어. 승호는 깨진 유리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딸에 대해, 딸을 찾는 여정에 대해, 이제야 드러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르타는 이미 식어버린 찻잔을 움켜쥔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마를렌이 당황했던 게 기억나. 마르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루시아가 죽은 후 말린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강력한 남자라고 그녀를 비난하고 파괴할 거라고 말했죠. 아기를 품에 안고 울면서 루시아가 꿈꿨던 삶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친구에 대한 사랑과 살아있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승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눈먼 남편이 아니라 옷장 속 괴물, 말린 이야기 속의 북이맨이었습니다. 그의 권력, 영향력,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모든 것이 그녀를 두렵게 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질 거라고 말했어요. 마르타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거라고요. 그저 다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작은 곳으로요. 한 번은 할머니가 산골 마을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름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마르타는 마를렌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승호에게 로베르토에게 필요한 마지막 단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마치 바다 전체를 뒤지는 것 같았던 수색은 이제 지도의 작은 부분에 집중되었다. 로베르토와 그의 팀은 이 정보를 오래된 기록과 교차 참조했고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마를렌이라는 여자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거의 30년을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며 재봉사로 일했다. 그녀는 소박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다. 바로 그녀였다. 그래야만 했다. 이번에는 승호가 소식을 접했을 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거실에 모았다. 할머니, 달바, 그리고 딸. 그는 마르타와 나눈 대화, 마를렌이 자신에게 품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녀가 산에서 찾았던 피난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을 찾았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뒤 이어진 침묵은 충격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이었다.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같이 갈게요. 딸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자신을 내어준 여자의 눈을 들여다봐야 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승호는 동의했다. 그는 딸에게 이 사실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와 달바는 승호와 딸을 위한 여정이었다. 바로 그들의 길이었다. 산으로 향하는 차 안은 길고 고요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각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점점 작아지는 대도시들을 지나 나무로 둘러싸인 길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듯한 구불구불한 오르막길에 도착했다. 마을은 정확히 묘사된 그대로였다. 작고 평화로웠으며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곳이었다.
집들은 소박했고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로베르토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다. 승호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굴뚝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소박한 건물이었다. 그의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쿵쾅거렸다. 두려움, 죄책감,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차분했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준비됐어. 그가 물었다. 딸은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빠. 그들은 차에서 내려 자갈길을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30년간의 비밀과 고통이 깃든 무게가 느껴졌다. 그들은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창문에는 화분이, 현관에는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폭풍과는 정반대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승호는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지만 망설였다. 문을 열지 않으면 어쩌지? 또 도망치면 어쩌지? 주도권을 잡은 건 딸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 문을 두드렸다. 3번의 가벼운 노크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산의 정적과 평생의 기다림을 깨뜨렸다. 문이 열렸다. 백발의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을 한 여자가 나타났다. 눈앞에 나타난 젊은 여자의 얼굴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의 놀라움 속에서 그들은 말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마지막 진실이. 문 앞에서 시간이 멈춰 선 듯했다. 말린의 얼굴은 펼쳐진 책 같았다. 30년간의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오래된 고통을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딸에게 고정된 그녀의 눈은 마치 사랑하는 유령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승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 속 괴물이 그곳에 있었다. 살과 피를 가진 채. 하지만 그녀의 모든 관심은 루시아의 살아있는 초상인 그 젊은 여성에게 쏠려 있었다. 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마를렌? 그녀가 물었고 그 이름은 차가운 산 공기 속에 의미를 가득 담아 떠올랐다. 마를렌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비극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 여성에게 불어넣은 공포의 무게를 느꼈다. 승호는 평생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숨겨왔던 이유였다. 어떤 군대도 무력화시킬 만큼 침착한 딸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이해하러 온 거야. 제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한 방울의 분노도 없이 한 그 요청이 마지막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다. 말리는 아버지에게서 딸로 시선을 돌리다가 마침내 문을 완전히 열었다. 들어와. 그녀가 속삭였다. 집은 작고 깔끔했다. 평생 재봉사로 일하며 만든 청화, 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허브차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비밀의 화산 위에 세워진 평화의 안식처 같았다.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말리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몸을 떨었다. 정말 미안해. 그녀가 간신히 꺼낸 첫마디였다. 감정에 목이 메어 있었다. 내 삶에 매일매일 정말 미안해.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너도 딸과 똑같아. 똑같은 표정이야. 승호는 목을 가다듬었고 감정에 쉰 목소리였다. 마르타가 네가 두려워하는 걸 말해줬어. 네가 내 대해 느꼈던 두려움 말이야. 말리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어요. 루시아가 말했죠. 원하는 건 뭐든 얻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저 학생이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루시아가 떠나자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당신이 저를 사냥하고 루시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루시아를 빼앗아 저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승호의 눈이 멀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힘은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말리는 말을 이었다. 마치 방에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제는 딸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루시아는 강 근처의 소박한 작은 방을 빌렸어요. 책을 사고 화분에 꽃을 심었죠.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했고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희망이라고요? 당신을 그렇게 불렀죠. 당신이 진정한 삶의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돌아올 거라고 맹세했죠.
말린의 눈물이 이제 마를렌의 가슴에서 흘러내렸다. 폐렴이 순식간에 덮쳐왔고 정말 무자비했어요. 구할 길도 없었고요. 이웃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 예쁜 아기, 그리고 날 마비시키는 공포만 품에 안겨 있었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몇 주 동안은 널 두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널 안전한 곳에 맡겨두는 거였어. 좋은 사람들이 널 찾아와 진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3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불가능한 결정의 고통이었다. 널 고아원에 두고 온 건 내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 마치 내 몸의 일부를 찢는 것 같았지. 그리고 도망쳤지. 아무도 날 모르는 이곳으로 왔어. 이름을 바꾸고 짧은 인생을 살았고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어. 그녀는 일어서서 서랍장 위에 작은 나무 상자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누렇게 변색된 공책에 연필로 그린 작은 그림이었다. 꽃 그림이었고 구석에 루시아라고 서명이 적혀 있었다. 루시아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오후에 이 그림을 그렸어. 말린이 딸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딸이 말했어요. 이 그림들은 내 희망을 위한 거야. 삶은 가장 소박한 곳에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딸이 절대 잊지 않도록 말이야. 딸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승호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다. 종이와 흑연으로 물려받은 유산이었지만 승호의 모든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딸은 울지 않았다. 대신 작고 슬픈 미소가 입가에 피어올랐다. 마를렌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어떤 판단도, 오직 깊은 이해만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말을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돌봐줘서. 그 순간 승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30년 동안 품어온 자존심과 고통의 요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배 생활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줘. 그는 눈물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다. 제발 용서해줘. 내 자존심, 내 눈멀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두려움을.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마를렌은 이제 흐느끼는 아버지로 변한 그 강인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같은 비극으로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죄책감은 더 이상 도움이 안 돼. 우린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품고 있었어. 돌아오는 길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더 무겁지는 않았지만 마치 파괴적인 폭풍 후의 고요처럼 사색적이었다. 루시아의 작은 그림이 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승호는 운전을 하며 눈은 도로에 고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모든 실수와 놓친 기회를 되새기고 있었다. 길 어느 순간 딸이 그에게로 돌아섰다. 아빠, 저는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어머니. 어머니는 그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를렌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에게도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사랑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 컸고 어머니의 세상은 너무 좁았어요. 그녀의 말은 승호의 영혼에 필요한 영어였다. 그를 용서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하게 한 이해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잃어버린 아내 루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뎌낸 딸의 강인함을 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할머니와 달바는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딸이 먼저 들어가 그들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끝났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이야기가 끝났어. 그녀는 마를렌을 마주했을 때와 같은 침착함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루시아의 소박한 삶, 마를렌의 두려움, 그리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악당은 없었다. 오직 사랑과 두려움, 절망에 이끌려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두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렸다. 주름진 얼굴, 나이 루시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롭고도 오랜 고통이 가득했다. 결국 평화를 찾았군. 달바는 마침내 진실의 무게를 공유하게 된 안도감에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가족은 저녁 식탁에 앉았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비밀로 가득 찬 공기는 사라지고 고통스럽지만 해방감 넘치는 진실이 가득했다. 승호는 각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을 2번이나 잃은 어머니, 평생 거짓을 품고 살아온 시누이,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산물인 딸. 불에 탄 들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재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파괴된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땅을, 어둡고 비옥한 대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건은 천천히 용서의 벽돌 한 장씩 쌓아가며 진행되겠지만 이제 그 토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긴 어둠 속에서 막 모습을 드러낸 곳을 비추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듯 소심해 보였다. 아침 식사 시간의 정적은 뚜렷했지만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던 이전의 무거운 정적은 아니었다. 새로운 정적, 무언가를 쓸 수 있는 빈 공간이었다. 승호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1000가지 말을 하고 싶었다. 그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선물과 여행으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말은 마치 깊은 우물을 동전으로 채우려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다. 그는 재계의 거인이었고 단 한 통의 전화로 경쟁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남자였지만 그 젊은 여자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문맹이었고 애정의 첫 글자조차 알지 못했다. 딸은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값비싼 도자기, 은식기, 풍성한 음식, 딸알 하나하나가 세워지는 자신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눈이 부셨다기보다는 마치 상자 속 그림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어딘가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할머니와 달바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이 본 것은 같은 것이었다. 시간과 고통의 심연에 갇힌 아버지와 딸이 다리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딸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엄마, 사진 좀 보고 싶어. 그녀가 승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사진이요. 공식 사진 말고, 파티 사진 말고요. 일상 사진이면 돼요. 혹시 있다면요? 요청은 간단했지만 승호에게는 마치 지도를 건넨 것 같았다. 세상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 그저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열면 됐다. 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존재하죠. 다 간직했어요. 커피를 마신 후 그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벽에 책이 즐비한 웅장한 방이었다. 경제학 서적 뒤편 선반에는 어두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거의 종교적인 경지에 가까운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앨범,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있었다. 그는 앨범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루시아가 피크닉을 즐기며 미소 짓고 카메라를 향해 찡그린 표정을 짓고 무릎에 책을 올려놓고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평범한 삶의 단면이었다. 딸은 손끝으로 사진 중 하나를 만졌다. 배에 손을 얹고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임신한 루시아였다.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딸이 속삭였다. 승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도요. 그 순간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딸에게 함께 잃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을 보고 승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딸은 귀 기울이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조각조각 맞춰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자유를 찾아 도망친 여자가 아니었다. 꽃을 사랑하고 시를 읽고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진 여자였다. 조금씩 재건의 벽돌이 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기억만으로는 상처가 너무 깊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그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실비야? 그가 말했다. 승호야. 네, 도움이 필요해. 실비아는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신중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이미 가족이 또 한 번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감정의 지뢰밭을 헤쳐나갈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 세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 모두 길을 잃었어요. 그녀의 성숙함은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실비아와의 상담은 다음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 긴 침묵, 그리고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실비아는 중재자이자 고통의 통역가였습니다. 그녀는 승호가 자신의 보호적인 사랑이 감옥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할머니는 2번이나 잃은 딸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승호는 딸이 깨진 가족 속에서 루시아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자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의 대화에서 그의 딸이 새로운 소망을 털어놓았다. 거기에 가고 싶어. 그녀가 살았던 곳, 말린이 숨 쉰다고 했던 곳. 그 생각은 방 한가운데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승호는 서늘함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루시아에게서 본 것과 같은 결의가 느껴졌다.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우리 갈 거야.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모두 여행은 침묵 속에서 계획되었다. 그것은 순례였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알베르토와 함께 고급차를 타지 않았다. 승호가 렌트한 소박한 차를 타고 평범한 사람처럼 운전석에 앉았다. 그곳은 말린의 묘사와 정확히 같았다. 시간 속에 잊혀진 강가의 작은 마을이었다. 루시아가 빌린 집은 창틀에 빈 화분이 놓여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다. 그곳의 공기는 더 가벼워 보였다. 할머니와 달바가 조용히 울고 있는 동안 딸은 작은 방 안을 돌아다녔다. 벽을 만지고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가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려 애썼다. 승호는 밖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가 들어서자 그곳은 그의 가장 큰 실패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딸이 몸을 굽혀 꽃 상자의 마른 흙을 만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딸이 그에게 돌아섰다. 아빠, 꽃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럼 딸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너무나 단순한 그 단어에 승호는 파도처럼 밀려왔고 수십 년간 쌓아온 죄책감이 씻겨 내려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30년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승호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혼자 말린을 만나러 갔다. 돈이나 헌금은 받지 않았다. 루시아의 꽃 상자에 심어둔 작은 꽃병 하나만 가져갔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꽃병을 건네주며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말린은 승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에게는 아빠의 돈이 필요 없었다. 그저 이야기가 평화를 찾았다는 사실만 알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달랐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침묵은 편안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루시아의 작은 그림 희망 2차 대시보드에 있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언가 영원히 변해 있었다. 저택은 더 이상 호화로운 영묘가 아닌 마치 집처럼 보였다. 가족들은 과거를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거실에 모였다. 딸은 사진 앨범 하나를 집어들고 할머니와 승호 사이에 앉았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줘. 딸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불타버린 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작고 완강한 희망의 새싹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재건은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었다. 바로 서로가 있었다.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될 2번째 기회를 주었다. 몇 주가 지나자 한때 조용한 영묘였던 저택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상은 마치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 속에는 현실이 있었다. 승호는 30년의 공백을 물건으로 채우려 애썼다. 딸이 한 번도 입지 않는 비싼 옷을 사주고 딸을 최고급 강좌에 등록시켰는데 딸은 그 강좌에 거리낌 없이 예에 바르게 참여했다. 그는 황금 벽돌로 다리를 놓으려 애썼지만 딸에게는 시간과 단순한 말로 만들어진 다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딸은 마치 낯선 땅을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집안을 활보했다.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박물관을 찾은 사람의 호기심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경제학 서적이 아니라 나중에 루시아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낡고 해진 소설책을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읽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결코 만나보지 못했던 어머니와의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딸은 아버지의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다. 과거의 자네를 찾아 조용히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와 달바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거리를 두고 관찰했다. 그들은 그 깨지기 쉬운 평화의 수호자였고 대화할 줄 모르는 두 세계의 만남을 중재하는 존재였다. 어느 날 오후 달바는 승호가 서재 문간에 서서 딸이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딸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없어요, 형님. 달바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루시아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아니라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루시아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창고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죠. 어쩌면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제안은 마치 불확실성의 바다에 던져진 구명보트 같았다. 그날 밤 승호는 루시아의 낡은 피아노를 거실로 가져왔다. 먼지 쌓이고 음정이 흐트러진 피아노는 마치 잊혀진 유물 같았다. 그가 간직한 기억들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피아노를 그곳에 두고 말 없는 초대처럼. 다음 날 소심하고 머뭇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딸은 마치 자신의 삶에서처럼 그 혼란 속에서도 멜로디를 찾으려 애쓰며 음을 흩뜨려 연주했다. 승호는 복도에 앉아 눈에 띄지 않게 그저 귀를 기울였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분위기, 같은 갈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GTA, 차가운 영혼에 사로잡힌 한승호는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소녀를 만났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에 소름이 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 작은 멜로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연주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고 가끔은 루시아가 그 노래를 어떻게 연습했는지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선물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저택 바깥 세상은 그렇게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 서울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은둔형 외톨이 한승호와 함께 사는 수수께끼의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리카르도가 그를 찾아오자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승호야, 다음 달에 연례 자선 무도회가 있어. 리카르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네가 갈 거냐고 묻고 있어. 그리고 네, 새로운 손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손님이라는 단어가 암시로 가득 차 공중에 떠다녔다. 승호가 시장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포가 다시금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숨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상가탑에 가두고 싶은 본능이 그의 안에서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를 그 독수리들에게, 언론에게 마치 이국적인 물건처럼 그녀를 해부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금박 세 장을 만들 것이다. 그날 밤 그는 간신히 저녁을 먹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이미 변명을 준비해 놓았다. 먼 친척이라고, 아프다고, 사생활을 더 좋아한다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하지만 침묵을 읽어내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예민한 딸은 그의 고통을 감지했다. 할머니와 달바가 떠난 후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 탓이잖아요. 그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승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달라는 간청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빠. 그녀는 다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들렸다. 간청처럼 들리지 않고 선언처럼 들렸다. 서울에서 가장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았었어요. 아픈 할머니를 돌봤고요. 배고픔이 어떤 건지 알아요. 부자들의 악의적인 말이 인생이 내게 아직 안 해준 일을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위안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두려움의 틀을 산산이 조각내는 천둥소리였다. 그녀는 루시아가 아니었다.
온실이 필요한 연약한 꽃도 아니었다. 그녀는 바위 투성이 땅에서 자란 강하고 산차찬 나무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보았다. 뭘 하고 싶은데?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그 누구에게도 준 적 없는 힘을 주었다. 바로 선택의 힘이었다. 그녀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무도회에 가고 싶지 않아. 내 세상이 아니야. 하지만 숨기고 싶지도 않아. 뭔가 다른 걸 해볼까? 성대한 무도회 날, 서울의 엘리트들이 호화로운 연회장에 모인 가운데 한승호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딸이 자란 동네의 작은 식당에 있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진짜 음식 냄새가 가득한 소박한 곳이었다. 딸은 그를 아내에게 소개했다. 아나는 식당 주인으로 도움을 받으면 음식을 주는 여자였다. 딸은 그를 카를로스에게 소개했다. 카를로스랑 구두수선을 하고 항상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자였다. 그는 딸의 삶에 대해 들었다. 고통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상호 지원, 다른 사람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형성되는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였다. 숫자와 계약으로 제국을 건설했던 그는 애정의 경제,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부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는 한승호 사장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무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퍼졌지만 그 소문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누군가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소박한 그릇에 담긴 국수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서 고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보도자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가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재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평화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재건은 더 이상 초토화 위에 용서의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집은 호화로운 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그의 세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그도 그녀의 세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 중간 지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대통령과 사탕 장수가 그저 아버지와 딸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희망은 더 이상 빛바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음정이 어긋난 피아노 선율, 소박한 음식 냄새, 오래된 저택의 고요한 복도를 가득 채우는 웃음소리였다. 승호와 딸이 소박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 같았다. 단물결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승호가 신중함으로 무장한 재계에서 그 사진은 소리 없는 지진을 일으켰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포기했을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이야기는 가십과 스캔들로 물들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정반대였다. 도간신문에 실린 그 사진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할머니의 미소는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듯했다. 부엌에서 달바가 콧노래를 불렀는데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 사진은 스캔들이 아니었다. 새 가족의 출생 증명서였다. 소박한 동네에서 있었던 그 저녁 식사가 저택의 마법을 깨뜨렸다. 한때 30년간의 애도를 증언했던 벽, 이제 그들은 대화 소리와 소심한 웃음소리에 푹 빠져들었다. 딸은 더 이상 서재에 숨지 않았다. 루시아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달백에 배우며 부엌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 앉아 떠난 딸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할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어려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 이야기들은 마치 조각보처럼 엮여져 마침내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누비 이불을 만들어냈다. 승호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듯한 느낌, 즉 평화를 느끼며 바라보았다. 그는 주변의 사칠한 허무한 갑옷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불안, 바로 그 순간 케이크 굽는 냄새,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딸의 목소리에 있었다. 물론 바깥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며칠 후 걱정 어린 표정의 리카르도가 나타났다. 승호야, 의회가 공황 상태에 빠졌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회사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진술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이 상황이
당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탁자 위에 신문을 가리켰다. 승호 노인이라면 맹렬하게 반응하며 권력을 과시하며 독수리들을 침묵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 서 있는 남자는 달랐다. 그는 오랜 친구 리카르도를 바라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당황하게 내버려 두세요. 리카르도, 30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해 왔습니다. 제 사업, 제 감정, 제 집까지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얻었냐고요? 화려한 무덤뿐이었죠. 이제 처음으로 제 삶에 맡겨두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몇 포인트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치른 것 중 가장 싼 가격입니다. 리카르도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싸움, 전략, 피해 복구 계획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중심점을 찾은 듯한 남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요? 리카르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늑대들에게 내던져 버릴 순 없어. 언론이 잡아먹을 거야.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숨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수작에 휘말리지도 않을 거야. 같은 오후, 그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파트너들의 압박, 언론의 호기심,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위험. 그는 다시 한번 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 아니면 공식 성명을 낼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딸은 진지한 눈빛으로 쥐에 깊게 들었다. 창가로 걸어가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시끄러운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도망친 건 우리 엄마가 한 짓이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필요 없어. 종이에 적힌 말은 차갑고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면 어떨까? 인터뷰나 파티가 아니라 일로. 승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 그는 되물었다. 아나의 식당, 카를로스의 신발 가게, 우리 동네 사람들. 그들은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어. 아이디어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돈도 없고 도움도 받지 못해.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 어떨까? 재단이나 프로젝트, 그들의 이름과 힘을 이용해 진짜 사람들을 돕는 뭔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그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승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이름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쳤다.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도 권력을 키우지도 않는 무언가에 쓴다는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날 밤 식당에서 배웠던 애정의 경제가 행동 계획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루시아를 보았다. 물론 도망친 루시아는 아니었다. 시를 읽고 더 나은 세상을 믿는, 꿈꾸는 루시아를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삶이 벽 대신 다리를 놓는 법을 가르쳐준 젊은 여성의 강인함을 보았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그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딸이 루시아의 작은 그림 이름을 따서 지은 희망재단은 바로 그 방에서 탄생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수십 번의 회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승호는 처음으로 회의실에 혼자 있지 않았다. 딸은 말없는 상속녀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그의 곁에 있었다. 딸은 거리의 현실에 대한 비전과 지식을 가져왔다. 그는 경험과 인맥,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왔다. 그들은 토론하고 의견이 충돌하고 웃었습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달바와 할머니도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달바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요리 재능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저택은 조용한 혁명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아나의 레스토랑을 리노베이션하고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승호는 그는 그저 수표에 서명만 하려고 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렸다. 아니요, 아빠. 저희가 거기 갈게요. 페인트 칠도 돕고 가구도 고르는 걸 도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저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딸 아나,
그리고 동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말 내내 벽을 칠했다. 스캔들이 터질 것을 예상했던 언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찾아냈다. 유포된 사진들은 억만장자와 그의 신비로운 딸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일하며 웃고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 새 레스토랑이 문을 연 날 밤,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가득했다. 아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구두 수성공 카를로스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승호와 그의 가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딸이 모두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저택에 속한 것만큼이나 그곳에도 속해 있었다. 두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 순간 승호는 루시아의 마지막 교훈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을 맞이할 힘을 갖는 것이었다. 딸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진짜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쳤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마침내 숨 쉴 수 있는 공기처럼 희망을 자유롭게 안팎으로 내보낼 수 있는 집 말이다. 재건은 완료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었다.